우리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인류의 역사를 바꿨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세상을 바꾼 상상력, 그게 바로 지식재산이죠. 책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 인쇄술. 증기기관 발명으로 인간의 노동력이 기계로 대체되던 산업혁명. 빛과 어둠의 마술로 현실을 기록하고 상상하는 영화의 탄생까지. 획기적인 발명과 창조적인 콘텐츠, 바로 그 지식재산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지식재산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 상상력의 산물이 조합을 이룬 콘텐츠로 완전히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존의 속도와 범위를 뛰어넘는 초융합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의 콘텐츠는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의 변혁을 이끈 리더들이 주목한 지식재산. 미래의 콘텐츠가 담아낼 지식재산 이야기. 지금 공개됩니다. 남과는 다르게 좀 창조적인 것,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창작하고 또 가공하고 개발한 것, 지식재산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디지털 시대 1인 미디어의 확산과 지식재산입니다. 요즘 1인 미디어에 관심 있는 분들 정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모신 분이에요, 구잘 씨가. 네, 제 콘텐츠는 제가 원래 우즈베키스탄 출신이면서도 러시아 원어민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중앙아시아, 러시아 이런 소개를 하려고 네. 제 채널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살면서 제 한국의 삶에 대한도 소개를 약간 비블로그 같은 방식으로 이제 소개해 주려고 만들었던 거예요. 또 당연히 유튜브 하면은 구독자 수도 다양하지. 많고 조회수도 많은 걸 떠올리실 텐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의학 저널 중에서 렌싯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렌싯이라는 의학 저널에서 렌싯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구독자 수가 구잘님보다 훨씬 적어요. 10,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오. 근데 렌시 TV의 구독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의사 10,000명이에요. 렌시 TV에는 다국적 제약업체들의 굉장히 비싼 광고가 타겟팅해서 붙는 거죠. 1인 방송 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게 있을까요? 그 1인 방송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은 뭐 뒤에 건물도 저작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리를 지금 막 찍으셨잖아요. 건물 네. 뭐 그 아버지가 만드신다는 모습 뭐 이런 것들 다 저작물이에요. 초상권 같은 경우도 초상권도 될 수 네. 있죠. 그리고 일부는 뭐 노래를 버스킹 한다 그러면 노래도 들어오게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다 저작권이 침해라고 그러면은 5년 이하의 징역이 있는 저작권 침해죄가 돼서 보통 얼굴을 찍힐 때는 두 가지의 권리가 침해가 되는데 하나가 이제 초상권이고 하나가 퍼블리시티권이에요. 내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냈을 때 그 저작권은 또 내가 가져오니까 네. 그 지식재산은 나의 것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보호를 받고 나에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네. 정책이 좀 잘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저작권은 공정한 이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저작권료도 나눠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이론이 정치하게 전개가 돼 있습니다. 저작권의 네. 건전한 이용. 네네네. 네. 쉽게 생각하면은 그 콘텐츠에서 내가 주고 그 인용된 부분들이 부으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주제 함께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콘텐츠 분야의 지식재산입니다. 일단 5G 개통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콘텐츠 파급력이 커질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클라우드 하면 구름이잖아요. 네. 구름에다가 컨텐츠를 담아놓은 다음에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구름이 어디에 있듯이 어디서나 그 컨텐츠를 꺼내 쓸 수 있는 개념이 바로 클라우드 방식으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일 텐데 그 유튜브를 만들었던 구글이 예. 스테디아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게임 플랫폼을 최근에 또 내놓아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많은 게임 메이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게임을 스테디아 방식으로
얹히는 걸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5G 개통과 더불어서 어떤 점에 좀 유리하게 됐나요? 제작을 하는 환경에 있어서. 제가 바라보는 5G망에 왜 AR이라는 단어가 많이 붙게 되냐면 네. 5G망상에서 AR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들 많이 해볼 수 있죠. 기존의 데이터에서 우리가 보고 싶었고 궁금했던 데이터들이 더 첨가돼서 풍부하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돼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5G망의 AR 같은 것들이 될 것 같아요. 네. 나에게 지식재산은 뭐다? 그 지식 재산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러니까 선물로 줌으로써 타인과 그리고 공동체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에게 지식 재산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지식재산은 연금이자 상속이다. 지식 재산 전환 기획 전인 지식재산인 한 명의 인간이 전 인류에 도달할 수 있는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처럼 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사람만이 전 인류한테 영향을 줬다면 지금은 정말 여기 있는 분 중에 누군가가 만든 영상 하나가 전 세계 10억 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그 지식재산은 전 인류한테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아주 빠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께서 생활하면서 보고 느끼고 그리고 듣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누군가가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지식재산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토크의 주제는 역사 속에 숨은 지식재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오랜 꿈이던 우주 탐사를 실현하고 자동차와 비행기만 있으면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는 세상. 눈부신 속도로 발전한 교통수단 덕분에 오늘날 우린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죠. 예전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세상.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그 역사가 시작됐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 모든 것은 바퀴의 발명으로 시작됐습니다. 기원전 3500년경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에서 발명된 바퀴는 자동차 문명의 시조입니다. 다빈치가 만든 태엽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부터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차, 말에 의지하지 않고 달리고 싶어 만든 자전거와 나무바퀴보다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발명한 공기 타이어까지 바퀴의 역사는 문명의 발전과 함께해왔죠. 자전거 수리점을 하던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의 역학 원리와 부품들을 이용해 세계 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만들었고 이것이 첨단 기술로 구현된 항공기로 발전합니다. 세상을 더 편리하게, 더 이롭게 바꾸고자 노력했던 이들과 그 결실로 탄생한 지식재산. 지금부터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든 역사 속 히어로들을 만나볼까요? 자전거의 변천사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한나 씨가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자전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 학생들 자전거 많이 타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귀족들의 장난감이었어요. 자전거가 처음으로 귀족이 만듭니다. 바로 프랑스 시브라 백작이 만들었는데 팬들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드라이진에는 이제 처음으로 핸들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브레이크가 제대로 없었고요. 이제 핸들이 장착되고 나서는 그 전에는 싱싱가처럼 이렇게 밀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페달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벨로시페이드라고 페달이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 힐이 클수록 또 빨리 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금의 공기 타이어, 던롭이 나오면서 그 공기 타이어는 지금의 자동차의 원리에도 적용이 되는 지금 오늘날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제 지식재산이 될 수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크게 신규성과 진보성이라는 걸 충족해야 합니다. 네. 좀 말이 어려워지는데 신규성이라는 거는 기존에 없던 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진보성은 있었다 해도 뭔가 진화하고 발전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면 이거는 진보성이 인정이 됩니다. 네. 거기다가 조그만 거 뭔가 하나라도 진화시키고 발전시키면 여러분의 지식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발명품이 처음 발명될 때가 60년대입니다. 60년대에 이 발명품을 발명하게 된 사람이 김필곤 씨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온갖 섬유 소재, 이런 섬유를
다 모아서 실험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태리에서 생산된 비스코스 네이온이라는 섬유로 이런 수건을 만듭니다. 우리 수건을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문지르는 겁니다. 이렇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수건 속에 돌을 집어넣기까지 문질렀습니다. 삼각 팬티도 아주 대단한 발명품이었다는 사실을 아마 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삼각 팬티는 1954년 일본에서 사쿠라의 할머니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본 특허청 문헌을 찾아보면 이 할머니가 처음에 이 매크로라는 첫 삼각 팬티를 특허 신청을 한 이후로 수년에 걸쳐서 비슷한 특허를 일정 기간 계속 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비즈니스 감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 보면 어떤 왕이 가장 그 발명이나 특허 관련해서 특출난 그렇죠. 우문현답이죠 뭐. 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한글을 발명했기 때문이고 네. 세종대왕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는 다른 우리나라 스타일의 그런 발명품을 많이 만들었다라는 게 그리고 그 시대에 정약용 선생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정약용은 책을 많이 냈어요, 여러분. 책도 하나의 지식 재산입니다. 네. 저작권. 책이나 창작물, 노래, 음악 같은 경우는 창작자의 사후 70년까지입니다. 70년이면 한 2대, 3대는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한마디로 특허법으로 그 오래전에 과학자, 발명가, 예술가의 창작을 지식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그 세계 최초의 특허법으로 1400년에 제정된 베니스 특허법입니다. 네. 이런 특허법이 있었기에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레오 그리고 이 미켈란젤로 네. 이런 분들 많은 분들이 자기의 창작을 보호받으니까 열심히 창작에 매진할 수 있었겠죠. 여기다가 당시에 귀족들까지 이 창작하는 사람을 적극 후원했다고 합니다. (1895년) 프랑스의 르미에르 형제는 사진 인화 방식의 몇 가지 발명을 더해 움직이는 이미지를 촬영하고 처음으로 관객 앞에 상영하며 영화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로부터 124년이 흐르는 동안 영화는 수많은 걸작을 남기며 인류에게 감동을 주었죠. 빛과 어둠의 마술로 불리는 영화. 영화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예술이자 당대 과학기술의 결정체이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지식재산입니다. 필름의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발전하고 콘텐츠 소재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영화의 지식재산권은 날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발한 상상력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며 재미와 감동을 안겨주는 영화. 영화 속에 담긴 지식재산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 교수님 어떠세요? 예전과 지금 현재 영화는 많이 다르죠? 예전에 저희가 영화를 만들 때는 촬영을 하고 필름으로 찍었을 때는 현상을 하고 그것을 프린트로 해서 그것을 다시 물리적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그걸 붙여가지고 보는 데까지 적어도 한 3일, 4일은 걸렸는데 지금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판기에서 무언가를 뽑아 먹는 사람을 5커트로 찍어와 보세요 라고 저희가 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추측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라는 그런 미션을 줬는데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다 찍어요. 핸드폰으로 찍고 그것을 핸드폰으로 편집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컴퓨터에다가 에어드랍으로 바로 뿌려서 주면은 바로 저희가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는데 3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영화를 보통 한마디로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그 영화 한 편에 지식재산이 종합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과자 선물 세트 사다 주면 되게 좋았는데 김객 씨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종합 모든 선물 세트. 과자가 다 들어있는 들어가 있죠. 이런 선물 세트 같은 건데 네. 결국 이제 저작물이라는 콘텐츠가 이 기술과 결합이 될 때 성공하는 거다. 실제로 연구와 발명으로 이루어진 사례들이 좀 많이 있지요. 아주 많죠. 영화가 상상을 하면 그 상상을 받아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공대 출신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발명하려면 그냥 집에서 고민하지 말고 영화를 봐라. 영화 보면은 미래에 뭐가 필요한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서 특허를 내면 대박 터뜨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스타워즈에서 구현한 많은 기술이 지금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우리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내비가 차 유리창에 나오는 거 이런 네. 현대자동차에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왔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회사가 텔레비전 화면을 이제 돌돌돌 말아가지고 옆에다가 세워놨다가 또 필요할 때 펴고하고 예. 이런 것도 나왔고요. 뭐 이런 것은 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넷플릭스라든가 뭐 디즈니 채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나오기 때문에 너무 방대한 컨텐츠가 있어요. OTT 보급률이 미국이 한 50% 정도가 되고 한국이 한 38%, 그 다음에 중국하고 일본이 한 10%대,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쪽이 한 1%대인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 더 이상 늘어날 영역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동남아시아 시장을 갖다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동남아시아에서 어떤 콘텐츠를 볼 것인가? 당연히 헐리우드 영화는 볼 거예요. 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 유행하는 게 뭘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게 한국이에요. 드라마와 영화가 한류네요, 한류. 예, 그것을 넷플릭스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제작사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에요. 요즘은 웹툰도 많아요. 한국의 웹툰 대단하잖아요. 근데 서로의 어떤 산업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화의 원작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겠습니다 했을 때 원작자들이 제일 고민하고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혹시 달라지는 것? 네. 그렇죠. 예. 매체가 달라지면 사실 호흡이나 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각색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전혀 바꾸지 마라, 그대로 해라 라는 허들이 있을 때는 좋은 작품이 나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82년생 김지. 네네, 김지영. 예. 영 같은 경우에도 책과는 다른 톤과 또 열린 결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런 어떤 타 산업에 대한 이해 같은 것들이 서로 이루어졌을 때 계속해서 연관돼서 한 작품이 새로운 옷을 입고 여러 매체로 나올 수 있는 왜 그런 또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작권에서 표절이 되기 위해서는 있는 부분 어디를 그대로 베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베껴야 되는데, 영화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인민재판식의 그런 그 비판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영화가 실제로 살아야 될 영화가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라는 게 태양 아래 100% 새로운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라는 것은 과거에 누가 썼던 아이디어들, 어떤 특이한 장면들, 이런 것을 또 새롭게 한번 융합해가지고 잘 돌려서 이렇게 만드는 것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절 논의는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맡겨주시고 한국 영화를 응원하면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욱 중요한 거는 결국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라는 점,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